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채의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이제 단기 차입금, 가수금,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세 개의 개정 과목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단기 차입금은 우리가 분계 연습 그 처음에 거래의 그 순환 과정 연습할 때도 단기 차입금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을 했을 때 만약에 4월 1일 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입금시켰다라고 했을 때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간 빌렸어요. 그러면 6개월 후에 갚아야 되겠죠. 갚을 때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근데 갚을 때는 이자하고 같이 갚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차변에 오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우리가 차입을 할 때에 대변에 갔다가 상환할 때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있다는 거. 유동부채의 단기 차입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다음은 가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유동부채 개정 과목인데요. 임시 개정입니다. 임시 개정. 일시적으로 사용해요. 가수금. 자, 가수금이 유동부채인데 뭐냐면은요. 금전에 입금이 있었으나, 뭐 입금은 보통 이제 회사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 돈이 입금이 되어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입금됐는지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은 부채로 잡습니다. 가수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회사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4월 1일 날. 그러면 입금 시에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증가시켜요. 근데 그 내용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대변의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5일날 판명이 됐어요. 4월 5일날 원인이 판명됐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래처에서 우리가 4월 1일날 500만 원 입금시킨 내용이 있는데 그건 우리 회사에 외상 매입금 입금한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키고 그 상대방 회사는 외상 매입금이지만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은 감소시켜야죠.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고 그 입금시킨 회사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거고 입금시킨 회사는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고 받은 거 회수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회수할 때 우리가 원래는 차변에 보통예금이고 여기 차변에 보통예금이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수금이 끼었어요. 이렇게 생겼다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두 개 약분해버리면 남는 거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만 남죠. 그래서 중간에 이게 가수금이 끼어들 수가 있다. 그 끼어드는 이유는 입금은 됐는데 아직 그게 외상매출금인지 뭔지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잠깐 처리했던 거. 자, 가수금, 임시계정 언제 쓰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가수금. 자,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 때 씁니다. 유동성 대체. 결산 회계예요. 결산. 즉 결산 분계라고 하겠습니다. 결산 회계. 유동성 대체 결산 분계다.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결산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부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유동부채를 시작할 때,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지급해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25년도에 3년 만기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빚을 냈다. 즉, 차입을 했다면 25년도에는 장기 차입금이고 26년도에도 장기 차입금이에요. 27년도 결산 때 보면은 장기 차입금이 아니야. 왜냐하면 27년 결산 때는 갚아야 될 날이 28년 4월 1일이니까 3개월 후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유동성 대체 작업이에요.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개정 과목. 자, 밑에 사례를 보시면 비유동부채 중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유동부채로 재분류한다. 자, 이래같이 차입했을 때 장기 차입금이다. 결산 때 이제 확인해 보니까 1년 내로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너는 없어져라. 부채 감소. 대신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부채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4월 1일이 됐어요. 갚았어요.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도 없어져요. 갚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차입금이라는 건 돈을 최초에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만기 상환할 때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동안에 분계가 이런 분계들이 일어나요. 처음에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나중에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돌아갔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 회사 자산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빌린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다시 돈이 나가요. 갚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장기 차입금으로 잡았다가 장기 차입금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뀌었다가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 없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정리가 되는 게다. 이게 유동성 장기 부채에 관한 분계는 회계는 결산 분계다. 결산 분계가 막 수시로 막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 채무, 매입금, 지급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까지 한 7가지 정도의 유동부채를 정리했습니다. 부채 중에서는 유동부채가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비유동부채는 간단합니다. 자, 왜 간단하느냐? 비유동부채에서 다룰 만한 개정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제 비유동부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다. 그러니까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가 아닌 건 다 비유동부채예요. 자, 사채가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의 개정 과목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은 사채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고 개인 정상적인 금융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금융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걸 보통 사채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계에서 개정 과목에서 사채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 여기서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법인 발행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 발행 채권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정부 기관이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인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증권 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인이 발행한, 즉 회사,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정 과목에 사채 하면은 그게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이에요.
자, 사채 설명 여기 나오죠.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 그래요. 주식회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 채무증권을 줄이면 채권입니다. 채무증권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증서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을 주식도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만 채무증권이 아니고 국가가 발행할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국공채라고 한다면 법인이 발행한 것은 사채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채 발행에 대한 현금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년으로 발행합니다. 만기를 3년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자, 즉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하여 주고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주는 거예요. 증서를.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한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채를 배우니까 이게 우리 회사입니다. 왼쪽에 사채 발행자. 사채 발행자가 사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을 하면 이 사채권, 즉 유가증권을 사준 회사가 사채권자가 돼요. 사채권자는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샀으면 개인이고 법인이 샀으면 사채권자가 이제 사채권자도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또는 사채권자가 개인이면 개인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돈을 받습니다. 왜 받아요? 우리가 장기자금 조달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법인이 장기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주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사채는 회사의 지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은요, 은행에서 만약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다. 그러면 그 금리 가지고 쭉 우리가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변동금리 해가지고 만약에 25년도 4월 1일 날 은행에서 차입했을 때 이자율이 5%였는데 막 불경기가 와가지고 이자가 막 급등을 했다. 그럼 갑자기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5%, 6%, 7% 막 올라가면 은행들은 위험하니까 변동금리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예상이 힘들다. 그러면 은행은 안정된 이자, 즉 미리 정해진 이자로 좀 돈을 빌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채입니다. 사채는요, 자, 기간 이자를 어떻게 주겠다 하고 미리 증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그래서 만약에 4%로 발행했다. 그러면 3년간 쭉 4% 이자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예측 가능하죠. 변동이 거의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5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했다. 3년간 이자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 이자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겠으나 이것처럼 안정적일 수는 없어요. 은행 이자는 변동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이자라는 것은 이제 보통 사채 이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지급하도록 대개 약속을 합니다.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6개월 이자 뭐 중간에 한 번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12월에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3년이 지났어요. 만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채권자에게 그 액면가 돌려줘야 됩니다. 원금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금을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채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겠죠. 사채에 관련된 회계 처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사채권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 원금 상환할 때 회계 처리.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FAT 1급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오냐? 발행할 때 회계 처리까지만 나와요. 발행할 때 회계 처리까지만. 근데 이제 TAT 2급이나 TAT 1급에 가면 이자 지급할 때 연말에 사채 회계 처리하는 방법, 또 만기 때 상환할 때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나옵니다. 자, 사채의 현금 흐름 이해하셨으면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사채에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알고 가겠습니다.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 금액은 뭐냐? 사채의 액면 금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과 똑같은 의미예요. 주식의 액면 금액과 사채의 액면 금액은 의미가 같습니다. 자, 액면 금액이란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뜻인데 경제적으로는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기에 상환할 때 액면 금액에 있는 금액을 상환해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꼭 이렇게까지 상환한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 1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발행할 때 그 사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92만 원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05만 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금액대로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액면 금액으로 발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액면 금액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만기일에 상환하는 금액, 그게 바로 액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액면에 100만 원짜리 써 있으면 그거는 만기 때 원금을 그 사채권자는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 금액을 만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액면 금액이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액면 이자율.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사채에 기록된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표시 이자율.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 이자가 결정이 된다.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100만 원짜리 사채가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 표시 이자율이 5%로 되어 있다. 그러면 1년에 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5%. 5만 원. 50만 원인가요? 5만 원. 네, 5만 원. 네, 5만 원 지급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엄청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뒤에도 내용이 또 있나요? 예, 이어서 쭉 내용이 있으니까. 자, 쭉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 돈을 빌려준다. 예, 투자자가 돈을 빌려줄 만한 곳은,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줄 만한 곳은 은행이 아닐까요? 은행. 예, 은행에 예금하는 게 은행에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하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채 사는 거 대신에 나는 이거 사채를 사는 거 대신에 은행에 저축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할인 또는 할증 발행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자율도 우리가 그 3개월 만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나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 0.25를 내립니다. 뭐 이런 발표 지난번에 한 번 있었나요? 네. 또 때로는 올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우리 회사가 사채를 총 얼마 이자율 몇 %로 발행하겠다 이런 심사 기간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채에 인쇄한 이자율하고 시장에서 정해진 이자율이 딱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표시 이자율은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연 15%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금액에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팔아야 되니까 사채를 할인, 세일하게 된다는 거죠.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로부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 할인해줘야 15% 이자 쳐주는 거나 같은 거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시장이 할인해야 된다.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만일에 표시 이자율은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연 8%라면 투자자들은 이 사채가 액면금액보다 비싸더라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는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할 것이다. 예. 따라서 할인이나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 시장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셈이 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사채 발행에 관한 관계를 보시면 사채 발행이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 발행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자, 할인 발행은 말 그대로 액면가보다 낮게 세일해 가지고 발행하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어음을 100만 원짜리 사채를 100만 원에
발행을 안 하고 표시는 100만 원으로 해놓고 95만 원에 발행을 한다. 이게 할인 발행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원금에서 까버리는 거예요. 미리. 예, 원금에서. 얼만큼을 까주면 될까요? 현재 차이가 나는 그 이자율 3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기를 3년으로 했으면 그만큼 계산해주고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면 발행. 이거는 딱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일치하면은 100만 원 다 받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은 우리가 매년 지급하겠다고 표시한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예, 그렇게 발행할 바에는 그냥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올립니다. 100만 원짜리를 105만 원에 발행해도 채권자는 삽니다. 자,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입장하고 입장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 채권을 발행하는 법인은 일정한 이자율로 안정된 자금을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투자하는 사람도 입장이 같겠죠. 자, 표시 이자율이 5%라고 딱 돼 있는데 회사는 채권을 사기로 약속했어요. 그 사기로 결정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은행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채권을 산다는 거죠. 앞으로 이 은행 이자율이 하락할 거라고 한다면은 채권을 지금 채권 이자율이 높을 테니까 현재 이자로 수익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낫죠. 그런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앞으로 이자율은 떨어질 거야.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은 채권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런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자율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 채권 투자를 망설입니다. 네, 왜냐면 채권은 한번 표시한 이자율로 장기간 그냥 그걸 받아야 돼요. 3년을. 자, 그래서 항상 이 채권은 투자자와 발행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어떤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 시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겠죠. 발행 시 회계 처리는 세 가지로 나오겠죠. 할인 발행 시, 할증 발행 시, 그 다음에 액면 발행 시. 그래서 뭐 여기 위에 있는 거 읽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의 발행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요 분계, 사채 발행자의 분계를 이 형식을 보시면 그냥 됩니다. 매입자의 분계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는 없어요. 매입자 오른쪽에 있는 사채 매입자는 투자자니까 그걸 매입하면서 자산으로 잡겠죠. 자산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계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왼쪽에 있는 이 분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발행자가 액면 발행을 했답니다. 액면 발행을 하면은요, 차변, 대변, 계정가복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각각. 자, 아까 100만 원짜리 사채라고 해봅시다. 100만 원에 발행했어요. 자, 현금으로 발행했다면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들어오고 우리는 비유동 부채로 사채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 자, 근데 그 밑에 할인 발행했답니다. 할인 발행하면요, 사채는 100만 원으로 부채로 인식했는데 자산이 들어온 것은 9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금이 95만 원 들어왔어요. 5만 원을 뭐로 기록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개념과목 이름이 복잡해요. 5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합니다. 할인 발행 차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되겠네요. 자, 사채는 비유동 부채예요. 대변에. 자, 부채 증가.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차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산 증가가 오거나
부채 감소가 오거나 자본 감소가 오거나 비용 발생이 온다. 그게 차변 요소인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산 증가인가요? 부채 감소인가요? 자본 감소인가요? 비용 발생인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짐작으로 때려 맞춰보세요. 비용은 아닙니다. 자산 아닙니다. 부채의 차감 계정.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의 차감 계정. 자, 우리가 자산에서도 차감 계정 몇 개가 나왔죠? 예. 대손 충당금 하면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이고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 또 자산 배울 때 대손 감가상각 누계. 요거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죠. 그런 차감 계정들이 자산에도 있었습니다. 자산에 훨씬 많죠, 차감 계정이. 부채도 있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부채에서 차감 계정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비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의 차감 계정이다. 이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래의 8요소로 대입을 한다면 부채의 차감이니까 부채 감소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채의 차감 계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 발행 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할증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변의 사채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금을 105만 원 받았어요. 발행할 때 5만 원을 더 받았다 해서 할증 발행입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죠. 대변의 사채 부채 증가죠.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가 뭐로 봐야 될까요? 부채의 가산 계정이라고. 가산 계정. 요거는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 부채의 가산 계정. 사채의 장부 금액을 더 증가시켜요. 사채의 장부 금액을.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액면 발행을 하나, 할인 발행을 하나, 할증 발행을 하나, 금액이 똑같아요. 왜 그랬죠? 액면가로 표시한다. 자본금과 같아요.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 할인 발행을 하든 액면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자본금도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본, 유상증자 할 때도 유상증자를 주식을 액면 발행했냐, 할인 발행했냐, 할증 발행했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본금은 꼭 액면가예요. 마찬가지로 사채도. 사채는 꼭 액면가로 표시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 그리고 나머지만 여러분이 할인 발행했으면 그 차익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시고, 할증 발행했으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가 FAT 1급의 출제 범위예요.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투자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투자한 회사.
자, 우리 회사 사채를 사준 회사는 현금이 나가겠죠? 100만 원. 그러면 그걸 뭘로 처리할까요?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샀으면 만기 보유증권.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 차익을 노리려고 샀어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보고 샀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매입하는 자는, 투자하는 자는 여기 차변에 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만기 보유증권이 올 수도 있고 매도가능증권이 올 수도 있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채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더 진전된 내용으로 공부할 때는 아까 그 우리 사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배운 거예요. 이자 지급하는 회계 처리가 우리가 아직 설명 안 나왔죠? 예, 만기 때 원금하고 이자 같이 지급해야죠. 마지막 이자하고 원금하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걸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어요. 장기 차입금. 그게 아니고 이제 표가 하나 더 있네요. 이 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가? 예, 재무제표에. 우리가 이 차감 계정이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차감 계정이나 이런 것을 같이 표시하고 옆에 장부금액 표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채도요. 사채의 차감 계정이 있으면 그 밑에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란히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가지고 옆칸에다 금액을 한 번 더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분계하고 금액을 연결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 이렇게 있었죠. 사채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만 원 회계 처리했죠. 이렇게 표시하고 옆칸의 금액에다가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95만 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95만 원을 사채의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그걸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채에도 장부 금액이 있어요. 차감 계정을 빼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는 가산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가산 계정. 그러면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더 크잖아요. 더해지니까. 그 장부 금액이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더 큽니다. 사채보다. 가산 계정이니까 장부 금액이 여기에서는 105만 원. 밑에 거. 밑에서는 10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을요. 우리가 사채 만기일까지 어떻게 바꾸냐면은 액면가하고 똑같이 바꿔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사채를 회계 처리하는 절차가 이자 지급할 때마다 액면가로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자꾸 늘려 나갑니다. 그런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점점 줄여 나갑니다.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줄여들어요. 그래서 만기 때 액면 금액과 여기 발행한 장부 금액이 일치해져요. 만기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이 표시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은 이미 유동성 장기 부채할 때 이 얘기 나왔죠. 유동성 장기 부채할 때 자금을 차입하고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일단 장기 차입금으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시키는 결산일 분계를 하게 되죠. 그랬다가 만기 때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도 사라지고 자산의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의 흐름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는
비유동 자산 공부할 때 임대보증금도 이 얘기했죠. 예, 임차보증금의 짝꿍 개정 과목이죠. 자,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일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해야 된다. 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 부채, 임차보증금은 자산. 왜 비유동으로 볼까요?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은 장기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이죠. 장기. 2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근데 모든 임대보증금이 다 비유동 부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외일 수도 있으니까. 6개월만 계약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유동부채입니다. 10개월만 계약한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걸쳐서 하는 거니까 유동이 아니라 회계에서는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였습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는데요. 결산일에 이것도 결산 분기에서 이 부채를 인식해요. 그랬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 부채가 감소합니다. 자, 밑에 분계를 보시면요. 설정시라고 그랬어요. 설정은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설정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12월 31일 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 기업은 말입니다. 1년이 지나면은요. 인건비 때문에 부채가 발생해요.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도 가입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아까 질문에서 연금 지급의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할 때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결산 때 부채 인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퇴직금을 선불로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 퇴직금을 25년도 분까지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보험회사에 다 입금해 놔버렸어요. 퇴직금 정리가 매년 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보험회사에 납입하면서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또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한 회사 중에 확정 기여형 연금에 납입한 경우에는 요 분계는 생략돼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계를 이러한 결산 분계를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연금 가입을 안 한 회사. 엔드 또는 엔드가 아니고 또는 연금에 가입했는데 확정 급여형 연금에 가입한 회사. 확정 급여형은 보험회사에 가입은 했는데 그 권리가 그 가입된 그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회사에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연금에 가입을 안 한 법인이거나 아니면 가입을 했지만 자산 처리한 회사들. 그걸 비용 처리하지 않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들은 결산 때 부채를 잡아야 됩니다.
이 부채를 얼만큼 잡아야 될까요? 12월 31일 날 모든 직원들이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퇴직금을 모두 계산했더니 50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회사 직원이 다 오늘 퇴직하면 50억 원의 퇴직금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만큼을 부채로 잡아놔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올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이미 설립한 지 10년이 된 회사예요. 그러면 매년 부채로 정리 결산 때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에 그러면은 그 부채로 잡아놓은 것이 지금 퇴직자 우리 회사 직원이 전부 다 경력자들이 다 퇴사를 했으면 몰라도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채 아직 살아있겠죠. 예. 그래서 추가 설정을 해요. 추가. 자, 요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대변에 기입하고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차변에 기입한다. 네. 자, 여기서 추가 설정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실무할 때는 전표 입력할 때는 추가할 금액만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로 설립한 회사는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할 거예요. 한꺼번에 회계 처리. 그러나 신규 회사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계속 충당금을 이게 보충을 한 그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 온 회사는 모자라는 것만 충당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랬다가 지급 시 부채를 차별에 기입한다. 자, 그래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퇴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회사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퇴직금 5천만 원 대변에 지급했어요. 여기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회사는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비용 처리는 작년에 결산 때 이미 했어요. 그래서 부채 감소. 5천만 원을 부채 감소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만큼 부채로 설정해 둔다.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이고. 그러면 이 부채는 언제 소멸이 되느냐? 퇴직자가 발생할 때 소멸이 돼요. 퇴직금 지급할 때. 예. 회사 통장에서 나가지만 또 반대 차변에서는 부채 감소로 표시한다. 부채 감소로 표시한다. 연금에 가입한 건 뭐예요? 연금 계좌에서 빼가지고 지급을 해요. 그래도 부채 감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확정 기여형은 뭐예요? 우리가 불입만 했지 우리가 뭐 지급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납입할 때 이미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 그리고 부채로 잡지도 않아요. 대변에.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는 그냥 보통의 그 바로 자산 감소 시켜버려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라는 거 나중에 실무 때도 이거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 미지급금이 일반적으로 유동부채인데 미지급금은 만약에 식당에서 회식하고 고깃값을 내년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지급금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가끔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비품이나 기계를 사고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장기 미지급금으로 비유동 부채로 기록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까지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네, 자본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가 이제 자본은 여기 부채 자 자산 공부한 거에 비하면 자산을 100이라고 보면은 아이고 자산을 100 공부한 양을 100으로 보면 부채는 그 한 절반밖에 안 됐었죠. 네.
자본은 또 부채의 공부할 양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도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제 재무상태표 정리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손익계산서 정리 남았는데, 손익계산서 정리는 훨씬 간단합니다. 손익계산서 정리는요,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것으로 끝이에요. 왜냐? 너무 간단합니다. 수익 계정 과목이 뭔지만 알면 돼요. 또 비용 계정 과목이 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록에 있는 수익, 비용 요 계정 과목 정리할 줄만 아시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본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정리해서 계정 과목 회계가 다 끝납니다. 끝나면은 이제 내부 통제제도 간단히 설명하면은 재무회계 이론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은 이틀이면 정리가 다 끝나요. 부가가치세 이론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론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주관식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단답형도 없어요.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론 시험 대비해 가지고 여기 부가가치세 이론까지 다 한 다음에 저 뒤에서 보면 유형별 연습 문제라 해가지고 그 실무 이론 평가 문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론 정리, 이제 부가세 이론까지 다 한 다음에 270 거기가 이제 페이지를 보니까 271부터 320페이지까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한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씩만. 그래도 이게 양이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이론 실력은 아직 안 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여기 알아서 이제 여기 보면 답지가 다 있어요, 뒤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하신 분은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이론을 다져 나가야 돼요. 저하고 같이 풀 때는 한 페이지에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정리한 이론을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론 마치고 이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론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하여튼 결석 안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어려운 점이 뭘까요? 지금 개정 과목은 어디 시간 내서 좀 외우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렵겠네요. 네, 조금씩 외우십시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